무기? 유럽에서 절대 안 통해요. 우리가 왜 아시아 무기를 사요? 15년간 나토 무기 구매를 분석해온 전문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영하 20도 핀란드 훈련장에서 한국제 시스템이 발사되는 순간 그는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불가능한데? 결국 독일은 분노했고 노르웨이는 배신자라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체 한국이 유럽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로바에르비 훈련장 경계선에 섰을 때 제 입에서 나온 숨이 하얀 구름처럼 공중에 흩어졌어요. 영하 20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찔러떴죠. 그곳에서 저는 유럽 방위 조달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무언가를 보게 되었답니다. 제 이름은 토르발드 아이젠마르크입니다. 15년 동안 나토 전역의 군사장비 구매를 분석해온 전문가였죠. 하지만 그 11월 아침 핀란드 북부에서 목격한 광경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경험은 제게 없었어요. 거대한 안토노프 124 수송기가 몇 시간 전에 착륙했었습니다. 이제 두 대의 호마르 K 시스템이 눈으로 뒤덮인 들판에 자리 잡고 있더군요. 폴란드인들이 한국제 K2369 천무에 붙인 이름이 호마르 K였어요. 폴란드 제16 기계화사단 포병대원들은 혹독한 북극 환경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노던 스트라이크 훈련을 관찰하기 위해 특별히 이곳에 왔었죠. 하지만 제가 보고 있던 것의 의미는 단순한 일상적 훈련 시연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답니다. 저건 하이마스보다 2배는 큰데요? 제 옆에 서 있던 한센 대령이 중얼거렸어요. 노르웨이 관찰단이었던 그의 존재는 우리 둘 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참이었죠. 그런데 저걸 비행기로 여기까지 실어왔고 몇 시간 만에 발사 준비가 끝났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제 하이마스는 오랫동안 신속전개 포병 시스템 논의를 지배해왔었죠. C-130 헤라클레스 수송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능력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훨씬 더 큰 한국제 시스템들이 공수되어서 즉각적인 전투작전을 위해 배치되어 있었답니다. 하이마스의 상징적 장점이었던 전략적 기동성이 극적으로 우월한 화력을 가진 플랫폼에 의해 맞먹는 수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발사가 8시 47분에 이루어졌습니다. 호마르케이의 포드 시스템이 폭발하듯 점화되면서 천둥처럼 얼어붙은 풍경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소리를 냈어요. 하얀 툰드라를 배경으로 로켓의 붉은 배기가스 궤적이 장관을 이루었죠. 거의 아름답다고 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것들이 거의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무기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다면 말이죠. 정밀 타격이 지정된 목표 좌표를 정확하게 파괴했고 몇몇 관찰자들은 실제로 박수를 쳤답니다. 폴란드군 사진기자들이 모든 것을 촬영했고 몇 시간 내에 그들의 소셜미디어에는 눈 덮인 풍경에서 발사되는 로켓 이미지들이 올라왔어요. 누군가는 축제 분위기 또는 불꽃놀이 같다고 댓글을 달았죠. 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로 목격하고 있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럽 방위 계산의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훈련장 지휘부 텐트로 걸어가면서 제 군용구츠가 얼어붙은 눈을 밟는 소리가 바삭바삭 났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들은 실시간 추적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장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숫자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역력했답니다. 최대 사거리는 290km입니다. 폴란드 포병대장이 설명했어요. 하이마스의 거의 4배죠. 게다가 우리는 한 번에 12발을 발사할 수 있어요. 하이마스는 6발이고요.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거리가 4배, 발사 능력이 2배. 그리고 시스템 전체가 여전히 전략 수송기로 공수 가능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증분적 개선이 아니었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전략적 가능성의 범주였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결국 제 일은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폴란드 장교가 잠깐 동료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 시스템보다 30% 저렴해요. 그리고 납품 시간은 절반이고요. 그 말이 제 주의를 확실히 끌었죠. 유럽 전역에서 국방 예산은 늘어나고 있었지만 납품 대기 시간은 수년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은 주문에 압도당해 있었고
유럽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모두가 더 많은 무기를 원했죠. 하지만 아무도 빨리 생산할 수 없었어요. 18개월 안에 전량 인도받았습니다. 장교가 덧붙였어요. 계약 서명부터 마지막 시스템 배치까지요. 18개월. 저는 독일이 미국에서 하이마스를 주문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5년 대기 시간이라고 들었었죠. 프랑스도 비슷한 지연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폴란드는 더 크고 더 강력한 시스템을 18개월 만에 받았다는 거예요. 텐트 밖으로 다시 나갔을 때 두 번째 발사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보려고 방호참으로 이동했어요. 호마르케이는 거대했죠. 8F8 트럭셋이 위에 장착되어 있었는데 포탑에는 로켓포드 2개가 달려 있었답니다. 가포드에는 6개의 227mm 로켓이 들어있었어요. 발사 순간이 다가오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카운트다운 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죠. 3, 2, 1. 발사. 폭발적인 점화. 로켓들이 연이어 튀어나갔어요. 1초에 하나씩. 12개의 로켓이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쳤답니다. 소리는 귀를 찢을 듯 했고 압력파가 제 가슴을 쳤어요. 배기가스가 주변의 눈을 녹였고 증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죠. 저 로켓들은 지금 200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한젠 대령이 제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발사음이 아직도 울리고 있었거든요. 오차 범위는 10m 이하랍니다. 10m. 200km 거리에서 10m 오차. 그것은 사실상 전술탄도 미사일 수준의 정확도였어요. 하지만 훨씬 저렴하고 훨씬 빠르게 배치할 수 있었죠. 저는 노트에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숫자들, 관찰 내용들, 질문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만약 폴란드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곧 관심을 가질 거예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아마도 핀란드와 스웨덴도요. 나토의 동부전선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기술이 있었죠. 한반도에서 개발되고 검증된 무기 시스템들이 이제 유럽의 안보 구조를 재편하고 있었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폴란드 장교들과 함께 뜨거운 커피를 마셨어요. 텐트 안은 따뜻했지만 제 생각은 여전히 바깥의 차가운 현실에 머물러 있었죠. 한국과 어떻게 계약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빨랐어요. 한소령이 대답했죠. 우리가 제안 요청서를 보냈을 때 한국인들은 2주 안에 완전한 제안서를 보내왔어요. 기술 사양, 가격, 납품 일정, 훈련 프로그램, 유지 보수 계획,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죠.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은요? 소령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몇 달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납품은 5년 후라고 했죠.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긴급성.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가르쳐준 교훈은 명확했어요. 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었죠. 오후가 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와 하얀 풍경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어요. 호마르 K 시스템들은 위장막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강렬했답니다. 저는 훈련장을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었죠. 그들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덜 의존하고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추고 싶어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주고 있었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제 보고서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북극의 혁명, 한국 방산이 유럽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사례가 아니었죠. 이것은 지정학적 권력 균형의 변화였답니다. 핀란드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내 커리어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전화가 왔어요. 노르웨이가 독일 주도의 유로스파이크 프로그램 대신 한국의 K239 천무를 선택했다는 소식이었죠. 디펜스 애널리시스 위클리의 편집장은 내일 아침까지 5,000단어 분량의 기사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저는 노르웨이의 최근 무기군의 이력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노르웨이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제쳐두고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했었답니다. 시험에서는 K2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도 말이죠. 누구나 그 결정이 정치적 제스처라는 걸 이해했어요. 유럽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유럽 대륙의 방위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폴란드와의 대조는 좀 민망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180대의 K2 전차를 모두 인도받았는데 노르웨이는 아직도 레오파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맹 연대의 대가로 치르는 비용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천무 선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체면을 유지하거나 유럽 방위 자주성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노르웨이가 유럽 군사 자급자족에 대한 독일 주도의 비전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대신 아시아 제조사에게 결정적인 타격 능력을 맡긴 거였죠. 아미 리코그니션의 보고서는 외교적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결정이 독일 노르웨이 방위 파트너십의 긴장을 야기하고 유럽 방위 독립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요.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유로스파이크 프로그램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독일이 통합된 유럽 포병 생태계를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유럽 국가들이 유럽 기술에 유럽의 통제 아래서 작동하는 무기에 의존하도록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면 누가 당신의 버튼을 눌러줄까요? 제가 인터뷰한 핀란드 방위 분석가가 던진 질문이 노르웨이 선택의 본질을 포착했더군요. 누가 당신에게 권한을 줄까요? 300km 떨어진 적의 사령부, 항구, 레이더 시설을 파괴하고 그들의 심장부를 타격할 권한을요? 노르웨이가 진짜 선택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유로스파이크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유럽식 방위 개발의 전형이었어요.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2030년대 어느 시점에 배치되겠다고 약속하고 계속 진화하고 결코 완성되지 않는 방식이었죠. 그 사이 러시아는 당장의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차 때처럼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뒤적이며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천무는 이미 UAE, 폴란드, 루마니아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실전 검증된 시스템이었죠. 유로스파이크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약속들이었습니다. 2030년대에 아마도요. 가격 차이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독일 관계자와의 비공식 대화에서 알아낸 바로는 유로스파이크의 예상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답니다. 개발이 지연될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누적되고 설계 변경이 추가되고 복잡성이 증가했죠. 반면 천무의 가격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미 생산 중이고 이미 배치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 요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우리는 독립적인 타격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토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고 베를린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판단으로 우리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 말이 핵심이었죠. 유럽 통합 무기 체계의 문제는 통합 그 자체였어요. 공격 권한이 브뤼셀의 회의실이나 베를린의 정부 청사를 거쳐야 한다면 위기 순간에 누가 결정을 내릴까요? 합의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요?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구매하면 그게 당신 거예요. 오슬로에서 결정하고 오슬로에서 발사하고 오슬로가 책임집니다. 기술 이전도 포함되었어요. 노르웨이 기술자들이 직접 유지보수하고 수리하고 필요하면 개량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사거리를 그려봤어요. 천무의 최대 사거리 290km. 노르웨이 국경에서 출발하면 러시아 콜라반도의 핵심 군사시설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무르만스크의 북방함대 기지, 세베로모르스크의 잠수함 부두, 키르케네스 인근의 레이더 기지들. 게임 체인저군요. 제 옆 책상의 동료가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토 공습을 기다릴 필요 없이 노르웨이가 직접 파격할 수 있네요. 정확했습니다. 그게 바로 노르웨이가 원했던 거예요. 방어가 아니라 억지력.
러시아가 노르웨이를 공격하면 공격 개시 몇 분 안에 그들의 핵심 군사시설들이 타격받을 거라는 확실한 메시지였죠. 독일 방위산업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한 독일 방위업체 임원은 익명을 전제로 격렬하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유럽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항공무기를 선택한다고요? 이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프랑스 언론이 유럽 연대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을 때 노르웨이 국방장관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동하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10년 후의 약속이 아니라요. 저는 기사를 쓰면서 더 큰 패턴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노르웨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검토, 그리스의 한국 무기 관심, 유럽 전역에서 같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방위산업은 약속을 했어요. 미래에, 언젠가, 아마도요. 한국은 계약서에 서명하면 2년 안에 배송했습니다. 독일 무기는 정교하고 복잡하고 비쌌어요. 한국 무기는 실용적이고 검증되었고 가격이 정해져 있었죠. 독일은 기술 통제를 유지하려 했어요. 한국은 완전한 기술 이전을 제공했습니다. 밤늦게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무기 계약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유럽 방위 질서의 근본적 재편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유럽 안보는 대서양 양안의 축에 의존해 왔어요. 이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선택지. 그리고 노르웨이의 결정은 다른 나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당신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당신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당신도 지금 당장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5,000단어가 아니라 7,000단어가 되었지만 편집장은 불평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유럽 방위 역사의 전환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청무 선택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다른 한국 무기 체계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살펴봐야 했어요. 바로 K9 자주포였죠. 2017년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24문을 주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폴란드처럼 수백 문을 사는 게 아니라 고작 24문이었거든요. 마치 실험하듯 조심스럽게 주문한 거였죠. 노르웨이 국방부 조달 담당자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우리는 작은 주문, 높은 성능, 맞춤형 구매를 선호합니다. 그들의 방식은 이랬어요. 일단 소량을 주문하고 철저히 테스트한 뒤 계속 구매할지 결정하는 거였죠. K9의 경우 처음 24문의 옵션으로 4문을 더 추가했고 2024년 9월에는 24문을 또 계약했습니다. 총 52문이 된 거예요. 저는 노르웨이 북부의 포병기지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6년 동안 K9을 운용한 포병 장교들을 만났죠. 북극권에 가까운 그곳은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한 중령이 저를 K9 앞으로 데려갔어요. 포신에는 얼음이 얇게 붙어 있었죠. 이 녀석들을 6번의 북극 겨울 동안 시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더군요. 대부분의 장비는 이런 환경에서 망가지죠. 유압이 얼고 전자장비가 오작동하고 엔진이 시동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K9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영하 35도 환경에서도 시동 성공률 98% 이상이었어요. 한국이 K9을 개발할 때 북극 환경까지 고려했던 거였죠. 또 다른 장교가 사격 통제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나토 화력 통제 네트워크와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주문하고 6개월 만에 받았고 통합하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여기서 핵심이 나왔어요. 유럽 방산업체들은 보통 주문 후 2, 3년이 걸리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약속한 일정을 정확히 지켰답니다. 실제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영하 25도의 새벽이었죠. K9 한 대가 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벌판에서 포탑이 회전하고 포신이 조준되고 발사됐어요. 굉음이 울렸죠. 정지 상태에서 첫 발 발사까지 30초입니다.
지휘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토 기준이 1분인데 한국 시스템은 그 절반이에요. 포병들이 보여준 또 다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정비 시간과 가동률이었죠. 6년간의 운용 기간 동안 K9의 평균 가동률은 94%였어요. 이건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북극 환경에서 말이에요. 부품 조달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정비 책임자가 웃었어요. 한국에서 부품을 주문하면 2주 안에 도착합니다. 유럽 업체들은 보통 2, 3개월 걸리죠. 이건 단순히 무기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방산 시스템 전체가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였죠. 제때 납품하고 약속을 지키고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한 거였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결정적이었어요. 그는 천무 도입 결정 과정을 설명했답니다. K 강우 경험이 없었다면 천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말은 명확했어요. 7년간 한국 방산업체를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고 제품은 약속보다 좋았고 지원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더 큰 계약을 할 자신이 생겼죠. K가인이 사실상 7년간의 신뢰 구축 기간이었던 거예요. 노르웨이는 작은 주문으로 시작해서 한국의 능력을 철저히 검증했고 그 결과 훨씬 큰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군사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때 모두가 같은 예측을 했습니다. K가인을 운용하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곧 따라올 겁니다. 한 분석가가 설명했어요. 핀란드가 K9을 48문 운용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도 도입했죠. 그들 모두 노르웨이의 천무 선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한 순간 북유럽의 타격 능력 중심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이동했답니다. 오슬로의 한 군사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벽에 붙은 지도에는 북유럽 각국의 한국제 무기 배치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죠. K9 자주포들이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 점점이 찍혀 있었고 이제 천무도 추가될 예정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연구원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이 의도적으로 신뢰를 쌓아온 결과죠. 작은 성공들이 큰 신뢰로 이어진 겁니다. K가인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무기 판매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한국 방산업의 신뢰성을 증명한 살아있는 증거였고 다른 무기체계 수출의 발판이 된 거였죠. 노르웨이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 노르웨이 장군과 저녁을 함께 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죠. 20년 전만 해도 한국제 무기를 산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큰 변화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주는 나라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를 말이에요. 노르웨이가 전략적 충격을 주었다면 폴란드는 실전적 검증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 말 폴란드가 호마르 K 시스템 290대를 계약하고 이미 174대를 운용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유럽 국가들은 보통 무기 구매에 10년, 20년씩 걸리잖아요. 하지만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저는 2주 동안 폴란드 여러 부대를 방문했어요.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본 첫 영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23년 2월 눈보라 속에서 병사들이 호마르 K를 전개하는 장면이었죠. 폴란드 네티즌들의 댓글이 흥미로웠어요. 드디어 타격력뿐만 아니라 신뢰성, 안정성, 편의성을 겸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어느 포병기지에서 만난 대대장이 핵심을 설명해줬습니다. 호마르 K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하나의 발사대로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각 발사대는 두 가지 구성이 가능했어요. 26발의 유도 로켓으로 80km를 타격하거나 2발의 전술 미사일로 290km 깊숙이 공격할 수 있었죠. 적의 방공망을 먼저 제압하고 그 다음 깊숙한 목표를 타격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체 작전이 가능한 거죠. 다른 중령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장비들은 전부 신품이고 보증기간도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고장난 장비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전술 적용을 마스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훈련장에서 만난 20대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대에 지원했어요. 최신 장비를 다룰 수 있다고 해서요. 이건 흥미로운 현상이었죠.
나토 국가들이 모병의 어려움을 겪는 동안 폴란드는 첨단 장비로 오히려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 야외 훈련장에서 실제 발사를 목격했어요. 로켓이 하늘로 솟구쳤고 굉음이 들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죠. 발사 후 불과 몇 분 만에 발사대가 다른 위치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쏘고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옆에 대령이 설명했어요. 적의 역습을 피하려면 빨라야 하거든요. 폴란드를 떠나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한 게 아니었어요. 군대 전체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었죠. 신속한 결정, 빠른 도입, 철저한 훈련이 합쳐지면서 폴란드군은 나토 동부전선의 강력한 방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의 핵심에는 한국의 기술이 있었어요. 핀란드 시연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폴란드는 검증된 능력을 유럽 전역에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젊은 병사들이 호마르 K 훈련을 하고 있을 거예요. 최고의 장비를 가진 자랑스러움이 결국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월 말 캐나다가 미국제 HMARS 시스템을 17억 5천만 달러치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인수팀과 외교적 긴장이 생기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죠. 한국 방산업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K9 자주포와 K23 스쿠 천무를 제안했어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이웃이고 전통적으로 미국제 무기를 선호해왔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하던 캐나다 군사 포럼에서 한 참전 용사가 긴 글을 올렸어요. 화력과 캐나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K 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천무가 더 나은 시스템이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기술 이전도 가능합니다. 왜 아직도 하이마스를 고려하는 거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반미 감정이 아니라 실용주의였다는 거예요. 우리 병사들은 똑똑합니다. 어떤 장비든 짧은 시간에 배워서 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댓글이 제 관심을 확 끌었습니다. 게다가 천무를 선택하면 작전 스위치가 원격으로 비활성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미국제 무기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된 건 처음 봤거든요. 미국이 판매하는 첨단 무기에는 소프트웨어 제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원격으로 제한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 안 됐지만 가능성 자체가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포럼 토론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누군가 작전적 주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구매한 무기는 우리 마음대로 써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노르웨이가 떠올랐습니다. 노르웨이의 K9 선택이 만든 파급 효과가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노르웨이는 신중한 나라입니다. 나토 창립 회원국이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곳이죠. 그런 나라가 한국제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신호를 보낸 겁니다. 캐나다 포럼의 한 분석가가 정확히 이 점을 짚었어요. 노르웨이가 K9을 선택했다는 건 중요한 선례입니다. 그들이 러시아 위협 앞에서 한국제로 방어체계를 구축했다면 우리도 진지하게 고려해야죠. 기술적 세부 사항이 오갔습니다. 천무의 사거리, 정확도, K9의 이동속도, 누군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사례를 들었고요. 가격 논의도 흥미로웠어요. 한 전문가가 계산을 올렸더군요. 같은 예산으로 하이마스보다 천무가 훨씬 많이 들어온다는 거였죠. 더 많은 발사대는 더 넓은 지역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캐나다는 영토가 넓고 북극 방어도 고려해야 하니까 타당한 지적이었어요. 기술 이전 가능성도 반복해서 언급됐습니다. 캐나다 방산업체와 일자리를 생각하면 한국 옵션이 유리합니다. 경제 논리까지 결합되니 설득력이 더 강해졌죠.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방산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엔 미국제 아니면 유럽제였지만 이제 한국제가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었어요. 캐나다가 실제로 무엇을 선택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토론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방산이 북대서양 건너편에서도 당연한 선택지가 됐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노르웨이가 첫 번째 도미노였다면 캐나다는 두 번째가 될 수 있을까? 답은 곧 나올 터였습니다. 핀란드 북극에서 그 차가운 아침을 보낸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마지막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답니다. 책 한 권 분량의 연구가 될 거예요. 그동안 패턴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은 어떤 단일 무기 체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더군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날 핀란드에 얼어붙은 툰드라에 있었죠. 이 변화는 천무대 하이마스 대 유로스파이크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죠. 신뢰성, 납품 일정, 작전상 주권. 그리고 그 핀란드 분석가가 던진 질문. 전쟁이 시작되면 누가 당신의 버튼을 눌러줄 것인가? 책상 위에 쌓인 15개 나토와 EU 회원국의 조달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숫자들이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답니다. 유로스파이크 같은 유럽의 방위 계획들을 보세요. 대륙의 자급자족을 향한 멋진 열망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일관되게 제공하는 건 약속이었어요. 실제 하드웨어가 아니라요. 2030년대 유로스파이크 도착 일정은 노르웨이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폴란드는 이미 107색 4대의 호마르 K 시스템을 배치했고 116대가 더 오고 있었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보여준 것은 유럽과 미국 경쟁자들이 잊어버린 무언가였어요.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정에 맞춰 납품하는 것이 정교한 마케팅이나 동맹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죠. K 과인 자주포의 북유럽 환경, 7년 운용 실적은 한국 제조사들이 극한의 작전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토 상호 운용성도 한국 장비로 달성 가능하다는 게 증명됐어요. 호마르 K는 나토 사격 통제 네트워크와 완벽하게 통합됐답니다. 기술 이전도 한국 계약자들과는 협상이 가능했죠. 제 모니터에 지도를 봤어요. 에스토니아는 천무를 포함한 방위 협력에 서명했어요. 여러 북유럽 국가들이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유로스파이크를 추진하는 독일조차도 조용히 한국 옵션을 평가하고 있더군요. 저는 눈을 감고 다시 그날을 떠올렸어요. 제가 목격한 북극 시연은 단순히 얼어붙은 툰드라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인 전투 준비 태세, 신속한 전략적 배치, 그리고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줬죠. 하얀 눈을 배경으로 한 그 붉은 배기 가스 궤적들은 성공적인 시험 발사 이상이었어요. 유럽 방위 조달이 새로운 규칙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을 표시한 거였답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한국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질문은 이거예요. 유럽과 미국 방위 산업이 충분히 빠르게 적응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시장은 이제 약속보다 납품을, 파트너십보다 성능을, 전통적인 동맹 고려사항보다 작전상 주권을 우선시합니다. 노르웨이는 천무를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버튼을 눌렀어요. 그 반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유럽 방위를 재편할 겁니다. 저는 마지막 단락을 타이핑했습니다. 새로운 규칙들이 명확해졌어요. 납품이 약속을 이기고 실제 성능이 마케팅을 이기고 작전상 자율성이 정치적 고려사항을 이긴다는 것이었죠. 밖은 이미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하얀 눈과 붉은 배기가스가 선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답니다. 유럽 방위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